한국은 중국의 파오차이를 김치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계탕은 고대 중국의 광동식 국물 다교리인데도 뻔뻔하게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중국의 요리라고 주장하는 앙골라 여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다는 그녀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앙골라의 수도인 루안다에서 태어나서 자란 20대 여성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중국과 무역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나라이고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의 많은 천연자원들을 수입해 가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중국을 좋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중국 덕분에 잘 살게 된 집 중 하나이고 그 덕에 저 또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고 가정교사를 붙여서 공부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삶도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알고 있었고 중국과 또 다른 배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한 책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보았고 저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저를 설득했지만 중국은 이미 너무 자주 가서 질렸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중국을 자주 가서 질린 이유는 아버지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 덕분에 어릴 때부터 자주 중국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비즈니스 상의 이유로 매년 몇 차례씩 중국을 갔고 그 덕에 저도 자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문화와 사람들이 낯설고 흥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반복적인 여행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매번 같은 도시를 가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종류의 음식과 풍경을 접하다 보니 점점 더 그곳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죠. 또한 아버지가 항상 무역을 목적으로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상업적인 분위기 속에서만 중국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다지 문화적 다양성이나 새로운 느낌을 받을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보다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미국에 가게 된 후 그곳은 정말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랐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무역이나 비즈니스 중심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투가 조금 더 억제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고 기분 좋았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느낀 활기찬 분위기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다양한 취향과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은 정말 생동감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열린 공간처럼 느껴졌죠. 중국에서의 생활은 꽤 조직적이고 규범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미국은 그야말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사회였어요. 이런 점들이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주었고 나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다는 자유를 느끼게 해주었죠. 또한 미국에서는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나의 관점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이와 같은 자유로움과 활기찬 분위기는 미국을 더 좋아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무역학 수업에서 그들은 저와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말할 때마다 그들은 저의 생각을 잘못된 상식이라며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제 관점은 그들에게 너무 단순하고 경험에 기반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들은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더 깊은 분석을 하며 제가 그동안 놓친 부분들을 지적했죠. 예를 들어 제가 말했던 중국의 규범적이고 억제된 사회와 미국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라는 비교는 그들에게는 표면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각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며 두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더 복잡한 논의를 하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단편적인 경험에 기반한 의견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처음에는 그들의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느껴졌고 제 생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앞으로 세계 1위 선진국이 될 것이고 신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지만 저는 그와는 반대로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중국은 경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술 혁신에 있어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저는 중국이 가진 강력한 인프라, 방대한 시장,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세계 경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주요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오지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기업들을 통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중국은 매우 빠르게 1위 선진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수업 중에 손을 들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교수님께 이야기했죠. 교수님,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저는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리기도 했지만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정말로 신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발전이 빠른 나라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기술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이미 거대한 시장과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매우 강력합니다. 그들의 경제 성장 속도는 눈에 띄게 빠르며 기술 분야에서도 급격한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오지 등 중요한 분야에서 그들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교수님도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글로벌 경제와 기술 혁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중국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 1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웃으시더니 중국이요? 한국의 기술을 다 베낀 나라가 중국인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그 반응은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중국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참고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은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그들이 가진 기술력은 이미 독자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중국을 단순히 베끼는 나라라고 평가절하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여전히 웃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국이 보여주는 기술 혁신의 많은 부분이 한국의 기술 기반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어요.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까지 한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없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 중국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기술을 창조하고 선도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능가하는 부분도 많아요. 교수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만으로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안정된 사회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중요한데 중국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나는 한국이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설득하려는 말을 삼키고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중국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교수님의 관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에 대한 무시로 들리는 말들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교수님은 제 반박을 듣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더니 좋습니다. 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칭찬할 만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무역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 규모만이 아닙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고
교수님은 목소리를 차분히 낮추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국가의 문화, 가치관, 그리고 전반적인 이미지를 통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합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칠판에 소프트 파워의 요소라는 제목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몇 가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로만 보이나요? 아닙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대중문화는 물론이고 한식도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은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삼계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역과 경제에 있어서 소프트 파워는 신뢰와 호감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지고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을 넘어선 힘이에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이 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중심에는 한국의 문화와 소프트 파워가 있죠.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기술도 발전했지만 소프트 파워에서 한국만큼의 글로벌 매력을 가지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이해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도 교수님의 논리는 흥미로웠고 제가 보지 못했던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김치나 삼계탕이 미국에서도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한식 레스토랑이 늘어나고 있고 김치는 슈퍼푸드로 불리며 건강한 발효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계탕도 미국인들이 점점 더 좋아하는 요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음식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김치나 삼계탕은 사실 중국 음식인데 한국이 그것을 자기들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그런 내용을 명확히 다룬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치의 원형은 중국의 파오차이고 삼계탕도 고대 중국 광둥 지역에서 유래한 국물 다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가져가면서 그걸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제 말을 듣자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맞아. 파오차이와 김치는 똑같은 발효 음식인데 왜 한국이 자기들 음식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도 삼계탕도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먹던 요리야. 그걸 한국 음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문화를 훔친 거지. 라고 거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뚜이 라고 외쳤습니다. 중국어로 맞다는 뜻이었죠.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도 이 단어를 반복하며 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해졌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착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표정에서 약간의 놀라움과 곤혹스러움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궁금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중국인 유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중국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다니 정말 기뻐.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드디어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아. 저도 그들의 반응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지냈으니까요.
중국이 가진 문화와 역사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중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수님께서 다가오시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수업 중에 있었던 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교수님을 향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중국이 가진 유구한 역사와 문화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간 중국 정부와 일부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교수님은 예를 들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중국은 한글 창제를 조선의 세종대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한자 시스템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지방 정권 역사로 왜곡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 김치 제조법을 자신들이 먼저 개발했다고 말하며 국제 규격으로 등록하려고 시도했어요. 교수님은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을 담아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단순히 강탈하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더 오래된 문명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문화의 교류와 존중이 아니라 일방적인 왜곡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이 이해는 갔지만 여전히 제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눈치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저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이 제게 살짝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편파적이야. 이건 전부 서양의 편견 때문이라고 봐.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중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수님이 왜 그렇게 중국을 비판하시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교수님의 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서양인들이 흔히 가지는 중국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아마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거나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서양식 사고방식에 물들었을 거야. 그래서 중국을 나쁘게 보려는 거겠지.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며 교수님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단순히 중국을 나쁘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 한국을 옹호하며 중국에 대해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도대체 왜 중국보다 더 작은 한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걸까?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경제적인 성공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죠. 인터넷에서 읽은 글과 영상들 속에는 한국이 과거에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낸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다른 독특한 길을 걸어왔다는 점도 알게 되었죠. 한류 열풍을 통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영향력을 넓혀가는 모습은 중국의 대규모 문화와는 또 다른 힘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인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공부하며 알게 된 점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중국이 더 크고 더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저는 한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독창성과 강인함을 통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왜 교수님이 한국을 높이 평가했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히 역사적,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미국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여러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일반적인 자료를 읽으며 그동안 중국에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실제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봤던 내용들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아예 반대로 서술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를 들어 삼국시대와 조선의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이 도움을 줬다는 식의 서술은 실제로는 한국이 독자적인 정치와 문화를 만들어온 과정을 무시한 것이었고, 심지어 김치와 같은 음식에 대한 내용도 왜곡된 주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중국 중심의 관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처음 접했을 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학문적 근거를 통해 확인하다 보니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진실이 흥미롭게 다가왔고,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유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책 제목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관심 있으세요? 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금 당황했지만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흥미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던 것들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름과 전공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다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책에서 접하지 못했던 한국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느끼는 혼란을 이해한다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직접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공부를 더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얻은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점 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그동안 제가 배운 것들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수록 저는 점점 더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감정은 더 커졌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거대한 인구와 영향력을 활용해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김치나 삼계탕 같은 음식들이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단지 문화의 경계를 넘는 논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타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훼손하려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태어난 앙골라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개발하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는 그런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보여주는 이면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들이 아프리카를 돕는다는 이미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역사를 전파하고 있는지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공감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앙골라와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이런 진실을 알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찬양하는 대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 복잡한 문제의 실체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잘못된 인식들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은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도서관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다고요. 제 말을 들은 친구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며 자신의 가족도 기꺼이 저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방학이 되었고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내내 친구는 한국의 여러 매력적인 장소와 독특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점점 더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단번에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말 그대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공항 내부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고 안내 표지판과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 덕분에 이동이 수월했습니다. 수십 번 방문했던 중국의 공항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특히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과 디자인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간편했으며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자주 보았던 복잡한 절차나 무례한 대우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이용자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한국의 첫 인상을 받은 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공항만 봐도 대단한데 이 나라의 다른 모습들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 친구는 웃으며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이 짧은 공항 경험만으로도 이미 한국이 수십 번 가본 중국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발전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화려함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율성과 배려가 녹아있는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의 여행을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알아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매력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공항철도의 내부는 마치 고급스러운 호텔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좌석은 편안하고 널찍했으며 창문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것은 모든 것이 정말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자주 이용했던 지하철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중국의 지하철은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만큼 냄새나 청결 상태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에 들어서면 공기의 답답함과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점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공기가 맑고 사람들도 질서를 잘 지키며 전반적으로 쾌적한 환경이었죠. 특히 공항철도에서 안내방송과 디지털 시스템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었는지 보고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외국인인 저도 전혀 어려움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와 비교하니 중국은 정말 지저분한 나라처럼 느껴져. 친구는 웃으며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깨끗이 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청결과 질서를 지키는 게 우리의 문화 중 하나야.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저는 문득 미국과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다양한 도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봤지만 한국만큼 깔끔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대중교통에 노후된 시설이나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불편을 겪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을 넘어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는지에서부터 이미 문화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요. 공항철도에서 내려 도심으로 들어서자마자 한국의 길거리 풍경에 또 한 번 압도되었습니다. 도로는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자동차들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혼잡함 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빌딩과 건물들은 모두 마치 방금 새로 지은 것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창문 하나하나가 빛을 반사하며 번쩍거렸고 도시 전체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미래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앙골라의 좋은 빌딩들을 전부 끌어다 모아도 이런 도시 하나를 만들지 못할 거야. 제 말에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국토는 작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걸 이뤄냈어.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한국 경제의 중심지니까 이렇게 발전한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또 중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 상하이나 베이징처럼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곳들도 많이 방문했지만 한국에서 느껴지는 세련됨과 조화로움은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중국의 도시들은 종종 규모에 집중한 느낌이 강해서 웅장하긴 해도 정돈된 아름다움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건물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었고 전체 도시가 균형 있게 계획된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삶의 질이 뛰어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나라야. 중국이 세계에서 부상하는 강국이라고 해도 한국처럼 도시 전체가 고급스럽고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앙골라에서 자라면서 보아온 도시 풍경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도 몇몇 고층 빌딩이 있긴 하지만 그 숫자는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이 외국 투자로 지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도시 전역이 그 자체로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일궈낸 결과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을 향한 경외심과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제가 어릴 적 듣던 작고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한국인 친구는 겸손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한국만 이런 게 아니야. 다른 나라들도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야.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나 발전된 인프라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발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회적, 문화적 토대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의 근면함,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가 이루어내는 질서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한국은 진짜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독특한 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야 라고 말했을 때 친구는 다시 웃으며 고마워, 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발전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를 떠올렸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물론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 발전 속도와 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잘 만들어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는 내적 역동성과 그것을 지탱하는 강한 시민의식, 그리고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정말 눈에 띄었어요.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앙골라에 계신 아버지께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공항,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잘 정비된 모습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자랑하고 싶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답장을 보내셨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은 중국의 동생 국가니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발전한 것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혁신을 이룬 결과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앙골라의 다른 친구들도 제 SNS에 올린 한국 사진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이건 한국이 아니라 상해 아니야? 라며 착각했어요. 그들은 상해와 비슷한 건물과 도시 풍경을 보고 한국이 아닌 상해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한국을 상해와 비교하면서 상해가 많이 바뀌었다고 신기해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독립적인 성취와 발전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앙골라에서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중국만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한국은 그 자체로 대단한 나라인데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을 혼동하거나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죠. 특히 아버지가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너무나도 틀렸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동생국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인데 그런 사실들이 잘못 알려져 있다는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을 보고 그 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깨달았는데 앙골라에서의 친구들이나 아버지처럼 중국에 대한 인식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점을 알리기가 힘들다는 게 답답했어요. 특히 제 친구들이 한국을 보고 상해라고 착각했을 때 그들의 시각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중국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그 틀을 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프리카가 더 발전하려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기적처럼 발전한 나라잖아요. 한국의 경제 성장, 기술 혁신,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의 성공은 아프리카에게 정말 중요한 배움이 될 수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은 많은 자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나라들이 발전의 걸림돌에 직면해 있죠. 그런데 아프리카가 중국만을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중국은 확실히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회적 시스템은 아프리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델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은 훨씬 더 민주적이고 시민의식이 발달하며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런 점에서 아프리카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더 많이 연구하고 배우려고 한다면 그들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의 경험을 통해 아프리카는 자신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한국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점이 정말 아쉽고 답답하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적인 모델을 따르려 할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